계약서 작성하고 계약금은 집에 가서 OPT 카드가 없어서 집에 가서 입금시키기로 했는데 입금을 안 했다면 그 계약은 어떻게 되겠어요? 무효다 아니면 그래도 계약 깨려면 계약금의 배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된다. 그 지금 인터넷에 치보면 아마 양팡이라는 이 여자분이 23세더라고. 양은지 양 유명한 유튜버인데 구독자 250만 명이라더라고요. 근데 한 달에 수억을 버나 봐요, 돈을. 그래서 효녀라고 돼 있더라고요. 부모님한테 10억 1천만 원짜리 부산에 집을 사줬대요. 근데 3명 엄마 아버지 이렇게 3명 양팡하고 3명 가서 집 보고 구경한 사이에 엄마만 내버려 두고 엄마가 알아서 하라고 하고 그냥 미용실 가고 아버지는 또 어디 다른 거 볼 일 보러 갔는데 엄마가 매도인하고 밥 먹고 계약서 10억 1천만 원에 적고 계약금 1억 100만 원 적고 500만 원 가계약금 집에 가서 입금 500만 원 주기로 했는데 OPT 카드가 없어가지고 집에 가서 500만 원 입금시키기로 했는데 그렇게 해놓아버리고 딴 집을 계약해버려서 딴 집을 사버렸다고요. 그러니까 매도인이 한 달 후에 계약금 달라 안 그러면 계약 해지하려면 위약금 1억 100만 원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러니까 양팡 측 그 변호사도 변호사 선임해가지고 이거 협의의 무권 대리다. 엄마가 대리권 없이 계약했으므로 본인이 나는 책임이 없다 이렇게 주장했고 매도인 측 변호사는 무슨 소리 하냐 표현 대리다. 와서 집 다 구경하고 엄마 보고 알아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표현 대리다. 그러므로 책임져야 된다. 또 개업공개사는 대리권 수여 수권행위가 있는지 대리권 수여 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개업공개사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지금 인터넷 치보세요. 원만하게 합의됐다고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은 합의 안 됐어요? 합의했어요? 얼마 주고 합의했어요? 합의를 잘했다는 건 돈 주고 했겠지. 그냥은 합의 안 됐겠죠. 몇 입에 합의되진 않았겠죠. 이거 대법원까지 가면 제가 볼 때 한 7천만 원 정도 위약금 지불해야 될 거예요. 원래 1억 100만 원 줘야 되는데 소송하면 소송비만큼 변호사비만큼은 빼주거든요. 조심하라고요. 그러니까 계약서 썼다면 계약 성립됐다면 원래 계약서를 안 써도 말로 해도 계약 성립됐으면 마찬가지죠. 근데 말로 한 걸 나중에 입증할 수가 쉽지가 않잖아요.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다 이러면은 뭐 쉽지가 않아서 그런 거고요. 계약서 썼으면 그 서울에서 이런 사건이 있고 또 옛날에 서울에서도 그런 게 있었어요. 10억에 팔았는데 10억에 팔고 계약금을 1억이라고 적고 오늘 1천만 원 지급하고 나머지 9천만 원 내일 아침에 통장으로 입금시키기로 한다 이렇게 계약서를 썼어요. 근데 10억에 팔았다고 다른 중개업소 내놨던 중개업소에 물으니까 사기당했네. 나한테 쓰면 11억 받아줄 건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다른 중개업소에 물어보니까 나는 12억 받아줄 수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1천만 원 받았는데 어떻게 하냐 물어보니까 중개사무소에서 그 1천만 원 그냥 물어주더라도 내 돈 1천만 원 더 못해서 2천만 원 물어주더라도 12억 받는 게 더 좋지 않냐 이렇게 해가지고 통장 폐쇄시키고 입금 못하게 하고 9천만 원 계약 해지하겠다 부동산 중개사무소하고 매수인 측에 통보했어요. 근데 매수인 측은 안 된다. 물어주려면 1억을 물어주라 위약금을 이렇게 했는데 결국 소송해가지고 7천 몇백만 원 받아냈어요. 양팡 그 번호번에 250만 명 안에 들어가신 모양이네. 구독자를 늘리려면 요즘 텔레비전에도 관찰 프로그램 많이 나오잖아요. 관찰. 그 양팡도 저는 한 번도 보지는 못했는데 그냥 일상생활을 찍어서 올리나 보더라고요. 그런 게 구독자가 많아요. 가장 지금 세계에서 구독자 많은 거는 그거더라고. 중국의 저 고산지대에 사는 소녀하고 손자하고 할머니하고 살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자연인처럼 MBN에 산에 가서 나물 캐가지고 밥 해먹고 하루 종일 뭐 산속에 살면 하루 종일 해먹는 게 그냥 짐승하고 똑같죠. 하루 종일 먹는 것만 해먹으면 하루 다 가잖아요. 아침 먹고 나면 또 점심 먹을 거 찾아서 산에 가가지고 뭐 캐가지고 와서 해먹고 그거 찍어서 올리는 게 최고 구독자 수 지금 세계에서 최고 많아요. 그 소녀는 아마도 한 10억은 벌 거예요 한 달에. 자기가 다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도 그래서 SNS 이거 유튜브 채널을 가지고 저도 있기는 있어요. 잘 시간이 없어 못 하는데 유튜브나 블로그 같은 건 특히 블로그라도 매일 블로그 같은 거는 그냥 휴대폰으로 해도 되더라고요. 사진 하고 놓은 거 사진 찍어가지고 몇 개 올리고 글 몇 개만 적고 이러면은 그냥 일상생활 일기 쓰듯이 블로그 계속 해놓으면 사람들 구독자 많으면 이웃이 많으면 나중에 취직하기 쉽다고요. 취직할 때 명함 만들어가지고 밑에 내 블로그 주소 해가지고 저는 나이 많아서 컴퓨터 못할 것 같은데 이러면 저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보여주면 100% 취직합니다. 아무리 나이 많아도 그런 걸 할 줄 알면. 나이 많으면 싫어하는 게 변화를 안 하거든요. 절대로. 그러니까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을 안 뽑으려고 그래요. 사장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걸 좀 탄력적 사고를 하고 그렇게 지금 잘 시대에 적응하면 충분히 아무리 나이 많아도 실제 중개업 하는 건 나이 많은 게 훨씬 유리해요. 이제 단 컴퓨터를 못하니까 싫어하는 경향이 있다고요. 자, 42페이지 개업공개사의 의무와 책임. 우리 프린터는 11번에 있습니다. 11번 시험에 반드시 출제됩니다. 3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개업공개사 등의 금지입니다. 개업공개사 등의 금쟁이니까 개업공개사뿐만 아니라 소속공개사, 중개보조원, 법인의 임원, 사원도 이러한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첫 번째, 중개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는 거 안 됩니다. 건축자재 매매를 업으로 하는 거 안 된다. X로 나왔어요. 건축자재 매매를 업으로 하는 거 가능하죠? 저도 인천에서 아파트 단지안에 건축자재도 남편은 건축자재, 도배 같은 거 이런 거 장판 이런 거 하고 부인은 중개사무소하고 사무소 한 군데서 같이 하더라고요. 해도 되죠. 건축자재 매매업 하는 거는. 중개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는 거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면 자격증 따도 임대 중개밖에 안 되고 매매 중개는 안 됩니까? 묻던데 그건 아니죠. 매매 중개를 업으로 하는 거는 가능하고 매매를 업으로 하는 거 안 된다고. 소개를 업으로 하는 거는 가능하다고요. 소개 안 하고 자기가 직접 샀다 팔았다 집 장사하면 안 된다고요. 매매를 업으로 하는 거. 그 다음에 매매를 업으로 하는 건 안 되지만 교환을 업으로 하거나 임대를 업으로 하는 거는 금쟁이 아닙니다. 그래서 임대업은 해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건물주면 건물주 하면서 중개업해서 임대업 해도 되죠. 임대업은 해도 됩니다. 매매업만 안 되고 교환업이나 임대업은 금지행위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건 해도 된다. 금지행위가 아니라는 말은. 그 다음에 두 번째, 무등록 중개업자와 협력하는 행위입니다. 즉 무등록 중개업자임을 알면서 그를 통해서 중개를 의뢰 받거나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자신의 명의를 이용케 하는 행위. 알면서 하면 금쟁이죠. 알면서 하면, 모르고 하면, 선이면 금쟁이 아닙니다. 악이면 금쟁입니다. 아는 게 악이죠. 민법에서. 그 다음에 중개보수 또는 실비 초과해서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 징수하는 경우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안 됩니다. 어떠한 명목으로도. 그래서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됐습니다. 중개보수는 초과해서 받으면 안 되는데 중개보수가 아닌 분양 대행 수수료, 컨설팅 수수료 이런 거는 많이 받아도 된다고 했죠. 권리금 알선하고 받는 것도 중개보수 아니니까 많이 받아도 된다. 중개보수는 법정보수 최대 0.9% 초과해서 받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실비는 받아도 됩니다. 실제 들어간 비용. 저도 강원도에 임장활동하러 가봤는데 그 가면 비용 받아도 됩니다. 제주도 가면 비행기값 받아도 됩니다. 실제 들어간 비용은. 초과해서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안 됩니다. 어떠한 명목으로도 안 되기 때문에 시험에 국선 작가의 미술품을 한 점 선물로 받았다. 중개보수 외에. 금 한 양을 중개보수 외에 의뢰인이 간곡하게 감사의 표시로 받아라고 요청하여 마지못해 이를 수령하였다. 정중하게 거절해야 되겠죠. 마음만 받겠습니다. 이렇게 정중하게 거절해야 됩니다. 어떠한 명목으로도 받으면 안 됩니다. 현금을 받았다가 돌려주는 것도 위반이다.
수표를 초과해서 받았다가 부도가 나서 현금화하지 못해도 위반이다. 그러나 받기로 약속만 하고 실제 수령하지 않았다면 위반이 아니다. 왜냐하면 미수범을 처벌한다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금가 10억, 10억만 입금시켜주고 더 받는 것은 다 먹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당연히 위반은 아닙니다. 실제로 초과해서 받아야 위반이다.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다. 무등록 중개업자는 중개보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무등록업자가 아니라 우연한 기회에 한두 번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기로 했다면 사회통념상 과다하지 않는 보수는 받아도 된다. 업자가 아니라면. 업이라는 건 직업으로 하는 걸 말하죠. 만약 초과해서 받았다면 전부 무효가 아니라 초과 부분만 무효입니다. 강행법규 위반으로. 법정보수가 100만 원인데 1000만 원 받기로 약속했으면 초과 부분 900만 원만 무효이다. 전부 무효가 아니라 초과 부분만 무효다. 이거는 민법 시험에도 나올 수 있어요. 전부 무효가 아니라 초과 부분만 무효다. 그 다음에 거짓된 은행, 거짓말, 거짓된 은행, 그 밖에 의뢰인의 판단을 거르치는 행위, 말씀은 자, 행동할 행자, 거짓말, 거짓 행동 다 하면 안 됩니다. 어떤 것이 거짓말인지는 사회통념상 판단해야 됩니다. 의뢰인이 진실을 알았더라면 계약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는 행위는 하면 안 됩니다. 이 4개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거기에 프린트 11번에 앞머리 글자 동그라미 해놨죠. 매무수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 글자에다가 동그라미 해놓은 거는 시험에 잘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암기하라는 이야기예요. 반드시 시험에 거의 해마다 나오는 거니까. 그 다음에 5번째 분양 관련 성서 매매를 업으로 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하면 안 됩니다. 분양 관련 성서가 뭔지는 관련 법령이니까 주택법에 있습니다. 주택법에 보면 주택상한사채, 철거민 정서, 딱지, 물딱지, 조개딱지 이런 것들, 청약통장 이런 것들이 해당된다고.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통장. 그래서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 분양권은 미래의 건축물로서 중개대상물에 해당되는 거지 이 분양 관련 성서에 해당되지 않는다.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 인가받은 입주권도 이 분양 관련 성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매매업도 안 되고 중개도 안 됩니다. 이건 주택법에서도 이걸 매매업을 하거나 중개하면 주택법에서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주택법에서 청약통장을 판 사람, 산 사람 모두 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주택법에서도. 근데 주택법에서 전매 제한 기간 중에 전매를 한 경우에는 전매를 한 매도인만 처벌 규정이 있고 매수인은 처벌 규정이 없어요. 주택법에. 근데 현실적으로는 주택법에서 전매 제한 기간 중에는 그 부기 등기를 하죠. 이게 언제까지 전매 안 된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매수인이 사기가 쉽지 않죠. 강심장이 아니면. 등기하도록 돼 있죠. 직접거래, 의뢰인과 직접거래, 의뢰인 쌍방을 대리하는 거. 직접거래, 쌍방대리. 자, 그래서 임대업을 해도 된다고 했는데요. 임대업을 해도 되는데 단 임대업을 하면서 의뢰인한테 자기 건물을 임대 중개하면 그건 직접거래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임대업을 하는데 다른 개업공개사를 통해서 세를 놔야 된다고요. 이론적으로는. 그래서 중개업도 하고 임대업도 하려면 가급적이면 그 임대업을 하는 건물은 배우자 명의로 돼 있다든가 이렇게 하면 상관없죠. 배우자는 개업공개사 등과 의뢰인이 직접 거래하면 안 되죠. 개업공개사 등에는 배우자, 애인은 포함되지 않아요. 애인 건물 중개해줘도 된다고요.
직접 거래 아니라고요. 개업공개사 등하고 의뢰인하고 직접 거래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 그렇게 애인 명의로, 배우자 명의로 건물 사고 돈 많으면 자기 명의로 다 할 수가 없죠. 세금 많이 내니까. 거의 다 남의 명의로 많이 하더라고요. 현실적으로 보면. 자, 그래서 의뢰인과 직접 거래는 안 됩니다. 이게 매매업은 한 번 하면 매매업이 아닙니다. 여러 번 해야 매매업인데 직접 거래는 단 한 번만 해도 안 됩니다. 개업공개사 자기 집을 의뢰인한테 파는 건 안 된다고요. 다른 중개업소를 통해서 팔거나 아니면 그냥 개업공개사는 말 안 하고 광고 내가지고 집으로 찾아오는 손님한테 파는 거는 가능할 수도 있겠죠. 개업공개사를 모르고 오면 중개사무소 간판 보고 찾아온 손님한테 자기 부동산 팔면 안 된다고요. 개업공개사 등의 경우. 실장하고 의뢰인하고도 직접 거래하면 안 되죠. 실장도 개업공개사 등이잖아요. 배우자나 A는 개업공개사 등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개업공개사 등과 의뢰인이 직접 거래하는 거 안 되고요. 쌍방대리 안 됩니다. 절대. 민법에서는 쌍방대리가 원칙은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가능한데 공인중개사법에는 예외 없이 쌍방대리 안 된다고요. 쌍방대리하고 또 이게 혼자서 양쪽을 다 중개하는 거하고 헷갈려 하더라고요. 단독 중개면 혼자서 매수인 매도인을 양쪽을 다 소개시키는 게 단독 중개죠. 그거는 해도 돼요. 쌍방대리라는 거는 매수인 매도인 아무도 안 나오고 개업공개사 혼자서 계약서 적는 거예요. 쌍방대리. 그러면 왜 안 되도록 하겠어요? 쌍방대리를 하면 누가 피해를 봐요? 매수인 매도인 둘 중에서 쌍방대리 하면 누가 손해보냐고요? 둘 중에 한 명이 불측의 피해를 입죠. 매도인 손해본다고요? 매도인이 손해본 둘 중에 한 명이라고요. 개업공개사가 비싸게 팔아주면 얼마 줄래, 싸게 사주면 얼마 줄래 해가지고 나한테 돈 많이 준다는 사람한테 유리하게 계약서 적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고요. 그러나 민법에서는 우리 법무사가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 쌍방을 대리해서 등기 신청하러 가죠.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 등기법에서는 민법에서는 매수인, 매도인. 등기 권리자가 매수인이죠. 등기 의무자가 매도인. 일차만 하는 것보다 그래서 1, 2차 같이 하는 게 이게 다 연계돼 있고 통합 교과형 문제가 많이 나와요. 요즘은 딱 한 과목만 나오는 게 아니라 학개론에도 공법 문제가 3문제 나오고 세법 문제도 나오고 이러니까 끝까지 2차 포기하지 말라고요. 혹시 모의고사 보고 나서 또 충격받고 포기하려면 모의고사 보지도 말아야 돼요. 그 충격을 극복할 수 있어야 돼요. 점수 17.5점만 나오면 충분해요. 지금 이 시점에서. 탈세 목적으로 투기조장입니다. 탈세 목적으로 투기조장. 이 투기도 참 애매하죠. 남이 하면 투기, 내가 하면 투자. 탈세 목적으로. 그래서 비록 전매 차익을 올리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1억에 샀다가 1억에 되팔았다 하더라도 미등기 전매를 했다면 그 자체가 탈세를 목적으로 했죠. 미등기 전매를 했으면 탈세, 취득세는 내야 되잖아요. 남겨먹은 게 없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는 안 내더라도 그 탈세 목적이기 때문에 비록 남겨먹은 게 없다 하더라도 미등기 전매를 알선했다면 그 자체가 금쟁이다. 비록 전매 차익을 올리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전매라는 것은 매수인이 샀던 사람이 되파는 게 전매, 전대는 세입자가 다시 세를 놓는 걸 전대라고 하죠. 자, 여기에 이제 올해 신설된 게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신설됐고요. 그 다음에 공동중개 제한. 개업공개사 등에 대해서 이 두 개가 신설됐습니다. 자,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우리 교과 프린 요약집을 보면 어디 있느냐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44페이지 8번에 보니까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득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예를 들어서 10억에 거래하지도 않았는데 10억에 한 것처럼 꾸며가지고 부동산 거래 신고해버리면, 예를 들면 7억짜리 집인데 손님 오면 이거 한 달 전에 10억에 거래됐습니다. 지금 금매로 9억에 나오는데 빨리 사세요 해가지고, 그럼 5천만 원만 더 깎아주면 살게요 해가지고 8억 5천에 샀어요. 근데 실제는 사고 보니까 시세가 7억밖에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행위 하면 안 된다고요.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하면 안 된다. 매도인하고 짜고 높게 매물 광고 올리는 거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 여기에 해당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9번은 뭐냐면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사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은 외의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입니다. 이 단체를 구성하는데 이 단체 이름이 뭐냐면 보통 현업에서는 지금 친목회라고 하고 있어요. 친목회. 친목회, 아마 친목회 이름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지금 치보면 제가 가입했던 친목회 이름이 군포회, 그 다음에 535 이런 거 있었어요. 군포회 아마 치보면 나올 거예요. 인터넷. 535는 오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불법 건축주 모임이에요. 이게 다가구 불법 건축주 모임. 535는 불법 건축주니까 저는 건축주 아니니까 궐동회 이런 게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이런 게 인터넷에. 이런 친목회 이름이에요. 그냥 제가 대구는 무슨 친목회 이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안 나와요. 군포회. 군포회 치니까 뭐라고 나와요? 군포 횟집만 나온다고? 통합 검색 해보세요. 군포회 좀 밑으로 내려보세요. 아마 그 과징금부가 이런 거 나올 텐데요. 과징금부가 됐다고 군포 횟집 말고도 안 나와요. 과징금 부과받았다. 그럼 군포회, 과징금 하나 더 같이 연결 검색으로 군포회 뒤에다가 과징금까지 치보세요. 그러면 예? 띄우가 있었죠. 군포회 하니까 군포회집 나오죠. 붙여서 써야 돼요. 군포회 안 나와요. 과징금 예? 나오죠. 저는 실체적 진실만 말하기 때문에 다 나오는 것만 말해요. 과징금 1,000만 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제가 미는 너스 그래가지고 1,000만 원 과징금 받고 저는 왕따 돼가지고 폐업했어요. 더 이상 거기서 못 해가지고. 이게 굉장히 지금 심해요. 대구는 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전국적으로 다 심해요. 이게 친목회 모임이. 심지어 제 친목회는 어떤 규칙이 있었냐면 비회원하고 눈도 마주치면 안 된다. 눈 마주치면 벌금 50만 원 해체한다. 이런 게 있었어요. 회칙에. 근데 저는 눈 마주친 거는 고사하고 아예 악수까지 했어요. 왜냐하면 저한테 수업 들었던 사람이 뭐 선생님하고 인사하는데 모르는 척 할 수 없어 악수했더니만 친목회장이 보고 적발당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벌금 50만 원 내라 하더라고. 네가 판사냐? 벌금은 판사가 선고하는 거지 무슨 소리 하냐 이랬더니만 왕따 시키라고 해가 공동중개하려고 전화하니까 매물 있냐 하니까 전부 다 사장님 지금 바쁩니다. 끊고 전부 다 아예 전화를 투명인간 취급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보니까 나중에 왕따 시키는 거더라고 그게. 그래서 문 닫았어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지금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번에 올해 신설됐다고 이런 규정이 왕따 시키는 공동중개 못하도록 왕따 시키는 거죠. 결국 비회원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개업할 때 억울하지만 회원업소를 돈 비싸게 권리금 주고 인수를 해야 된다고요. 그냥 식당 자리 비어있는 자리 거기다 내가 새로 차리면 다 왕따 돼요. 왕따 시켜요. 현실적으로. 친목회 회원 받아주질 않아요. 1년 안에는. 1년 후에 받아주면서 지금 아마 우리나라에서 친목회 회비가 가장 비싼 곳이 일산, 서구, 대화동 아마 그 인터넷 치면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런 데는 뭐 한 3천에서 5천만 원 정도 받더라고요. 친목회 회비를. 그 받다가 어디 쓰냐 물어보니까 그냥 회장 뭐 놀러 가고 이런 데 쓰나 보더라고요. 그냥 회장 마음 주문구식으로 회장 마음대로 몇 명만 가지고 다 쓰고 이렇게 해요. 투명하게 회계 처리 이런 거 국제 회계 기준에 맞게 쓰지 않는다고요. 현실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거 하면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해체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금지 행위를 하면 모두 개업 공인중개사의 경우는 임의적 취소,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취소 안 하면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소속 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새로 생긴 거 8번, 9번 올해 처음 신설됐으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8번, 9번. 그 다음에 우리 요약집 44페이지 3번에 시세의 교란 행위로 개업공개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요거는 누구든지, 이 말이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데, 누구든지 개업공개사 등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누구든지 이게 올해 신설됐습니다. 이 누구든지 아마 지금 인터넷에 치보면 이게 시세 교란 이런 거 치보면 나와 있습니다. 약 150명 정도 검찰에 고발해가지고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해가지고 지금 조사 중에 있다라고 나와 있어. 시세 교란 행위. 즉 그게 누구냐면 아파트 입주자 커뮤니티, 입주자 대표회의, 분유회 이런 거 있겠죠. 이게 진짜 심하긴 심하더라고요. 저도 지금 분양권을 3개 마이너스 5천만 원 피 받고 3개를 샀다가 2개는 팔았어. 마이너스 피 5천에. 1개는 팔라고 해도 못 팔아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아들 이름으로 등기를 해가지고 그냥 세줬는데 못 팔아가지고 팔 수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아들이 지 이름을 돼 있다고 이제 저보고 고발하겠다. 부동산 실명법 위반으로. 그래서 안 그러면 지를 주든지 안 그러면 고발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재난지원금도 안 줬어. 열받아가지고. 그래서 골치가 아파요 지금. 어쨌든 그 지금 5천만 원씩 마이너스 피 받고 팔았는데 지금 이제 입주를 하고 나니까 입주자 대표 커뮤니티에서 그 담합을 해가지고 벌써 6천만 원 피 붙었다고 지금 계속 연락 와요. 팔아라고. 그 참 이게 무섭더라고. 이게 담합하는 게. 담합해서 그렇죠. 그 입주자 커뮤니티에서 이제 우리도 올려서 봤자 왜 손해보고 파냐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계속 어디서 전화번호 하는지 뭐 모든 부동산에서 다 연락 와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현실은 이렇게 해서 집값을 올리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이야기. 아파트 커뮤니티나 뭐 입주자 모임 이런 데서 그 이제 이런 거 옛날에는 이게 처벌 규정이 없을 때는 아예 공공연하게 아파트 그 플랜카드 걸어놨어요. 얼마 이상 내놓지 말자. 또 어느 중개업소 이용하지 말자. 저 중개업소 말 안 들으니까 우리도 얼마 이상 올려달라. 이렇게 말 안 들으면, 말 잘 들으면 착한 공인중개사 해가지고 상장까지 준대요. 말 안 들으면 나쁜 공인중개사 이렇게 해가지고 아예 저기서 망하게 문 닫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 걸리면 이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올해 신설됐습니다. 하나만 읽어보면 양가로 1번에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개업공개사 등에 대한 중개 의뢰를 제한하거나 제한을 유도하는 행위. 양가로 2번에 보면 이건 뭐 특별히 설명도 필요 없어요. 그냥 읽어보면 다 알아요. 양가로 2번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주로 요즘은 보니까 네이버 카페 또는 요즘은 밴드 이런 것도 밴드도 딱 그 비공개 밴드 해가지고 입주자들만 초대해가지고 할 수 있겠죠. 밴드 많이 하죠 요즘에. 네이버 카페 밴드 이런 게 이제 커뮤니티입니다. 이용하여 중개사물에 대하여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 또는 중개하는 특정 개업공개사 등에게만 중개 의뢰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다른 개업공개사 등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양가로 3번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양가로 4번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공개사 등의 중개사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 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5번 개업공개사 등에게 중개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하도록 강요하거나 대가를 약속하고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를 유도하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높게 광고하도록 유도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부동산에 대한 표시 광고를 정당하게 해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하면. 그 다음에 부당한 표시 광고를 하면 허위매물 올리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주로 허위매물은 낮게 올리는 걸 말하겠죠. 높게 올리는 거는 이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그 다음에 광고를 하면서 개업공개사 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표시하지 않는 경우, 또 보조원을 표시하는 경우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지금 광고와 관련해서 지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부터 1년에 1천만 원, 500만 원, 100만 원까지 다 있다고요. 지금 광고 관련된 내용이. 자, 그 다음에 4번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신고센터. 지금 신고가 폭주하고 있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45페이지입니다.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방지를 위해서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동그라미 1번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신고센터에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를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된다. 서면으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민법에서는 서면으로 해야 된다. 무조건 X입니다. 근데 공인중개사법에는 서면으로 해야 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 신고인 및 피신고인의 인적 사항. 피신고인이 뭡니까? 신고당하는 사람 이 말이죠. 피라는 말이 피부양자. 피부양자. 저도 아들이 세대주인데도 불구하고 따로 사진만 안 나오는 게 제한테 건강보험이 피부양자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부양자. 피부양자는 부양받아야 되는 사람이죠. 아직 애니까 월급을 돈 안 버니까 부양받아야 돼. 나이 많은 사람도 부양받아야 되고 어린 사람도 부양받아야 되죠. 피부양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는 피신고인은 신고당한 사람을 피신고인이라고 합니다. 신고인, 피신고인의 인적사항.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발생 일시, 장소 및 그 내용, 신고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또는 참고인의 인적사항, 그 밖에 신고 처리에 필요한 사항. 그 요즘 보니까 이게 커뮤니티가 아예 굉장히 비공개로 운영하고 있고 저같이 만약에 분양금 파니까 바로 강퇴 처리해버리더라고요. 저는 강퇴됐어요. 제 이름으로 된 건 팔아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들어갈 수도 접속도 못하겠더라고요. 어떻게 하는지 팔자마자 얼마 안 있으니까 금방 강퇴 처리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외부 사람이 볼 수 없도록 하니까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담합해도 사실상 알기가 어렵습니다. 현실은. 그러니까 집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담합이 가능하니까 지금도.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신고센터는 신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동그라미 3번 신고센터는 제출받은 신고사항에 대해서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의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해야 된다. 다만 다음 어떤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접수된 신고사항의 처리를 종결할 수 있다. 이것 빼고는 종결하면 안 되고 반드시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에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해야 됩니다. 신고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니은 신고 내용이 보완을 하지 신고인이 보완하라고 했는데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 디귿 신고사항의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로서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자료가 없는 경우 계속 악의적으로 신고만 또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리얼의 신고인이 이미 수사기관에 수사 중이거나 재판에 계류 중이거나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확정된 경우는 별도로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의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하지 않고 신고센터가 자체적으로 종결할 수 있다고 민원을. 자, 그 다음에 4번 신고센터는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를 신고받은 신고사항에 대하여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의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해야 되며 요구를 받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신속하게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하고 완료한 날로부터 10일 동그라미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센터에 통보해야 된다. 자, 10일이 우리 프린터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10일이 40번에 동그라미 12번에 있네요. 40번에 12번은 뭐냐면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이 신고센터에 1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통보해야 된다.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하고 완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신고센터에 통보해야 된다. 40번에 12번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신고센터는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으로부터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신고인에게 신고사항 처리 결과를 통보해야 된다. 그리고 신고센터는 매월 10일까지입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하는 게 있었죠. 다음 달 10일까지라고 적어놨는데 여기는 매월 10일까지 직전 달의 신고사항 접수 및 처리 결과 등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된다. 협회에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하는 거는 사실상 같은 의미죠. 이게 전달 걸
매월 10일까지 직전 달의 신고사항, 접수 및 처리 결과 등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된다. 13번에 있네요. 13번. 40번에 13번에 있잖아요. 40번에 13번. 신고센터는 매월 10일까지 신고사항, 접수 및 처리 결과 등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된다고요. 말을 다 줄여놨는데 무슨 말인지는 법조문을 찾아봐야 된다고요. 40번에 동그라미 13번 찾았습니까? 그 의미는 신고센터는 매월 10일까지 직전 달의 신고사항, 접수 및 처리 결과 등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6페이지입니다. 신고센터의 업무입니다. 양가로 2번.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신고의 접수 및 상담, 신고사항에 대한 확인 또는 시도의사 및 등록관청 등의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및 조치 요구, 신고에 대한 신고사항 처리 결과 통보 등을 한다고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신고센터 업무 위탁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금 이거 교과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교과서에는 반영이 안 돼 있죠. 양가로 3번 이런 게. 국토교통부 장관은 신고센터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국감정원에 위탁할 수 있다. 한국감정원 이런 말 없습니다. 교과서에는. 한국감정원에 위탁할 수 있고, 한국감정원은 신고센터의 업무 처리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승인,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밑줄 치놓으시고요.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을 얻어야 된다. 금지행위 위반하면 개업공개사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취소 안 하면 업무정지할 수 있다. 소속공개사는 6월 범위 안에서 자격정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매무수거, 이건 1년 이하의 전형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관직상투, 3년 이하의 관직상투 시공시 3년 이하의 전형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공동중개 제한. 그 다음에 누구든지 또 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프린터 11번에 맨 밑에 까만 별표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행정처분 대상은 아니죠. 개업공개사 등이 아닌 경우, 즉 아파트 커뮤니티 이런 경우는 분여회, 입주자 대표회 이런 사람은 등록 취소 같은 행정처분 대상은 아니고 징역 벌금 대상이라고요. 우리 프린터 지금 11번에 있는 개업공개사 등의 금지행위인데 맨 밑에 까만 별표 누구든지 이거는 개업공개사 등은 아니죠. 개업공개사 등이 아니고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누구든지 이거는 행정처분 대상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47페이지 개업공개사 등의 기본윤리입니다. 개업공개사 등의 기본윤리. 이 금지행위에서는 시험에 3문제 정도 나옵니다. 한 문제는 반드시 나오고요. 3문제까지 나오니까 지금 길게 말한 거예요. 특히 올해 신설된 거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공동중개, 비회원업소와 공동중개 제한입니다. 단체를 구성하여 단체 구성은 이외의자, 그럼 친목회 회원을 말하는 거예요. 친목회 비회원하고 공동중개 하면 처벌하는 거. 그 다음에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모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8번, 9번 그리고 하나 더 신설됐다고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기본윤리입니다. 기본윤리. 기본윤리는 개업공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는 전문직업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물을 수행해야 된다. 공정중개 수행해야 된다. 개공 더하기 소공에게만 해당됩니다. 요거는. 그 다음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성관주의 의무, 그 다음에 비밀준수 의무입니다. 민법에서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명문 규정이 있습니다. 민법의 위임에 보면 수임인은
위임인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이런 말이 있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선관주의 의무. 민법에서는 명문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명문 규정은 없다. 근데 민법 임대차에서 임차인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있죠. 우리 개업공개사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명문 규정은 없다. 공인중개사법에 판례가 인정하고 있다고요. 위임과 유사함으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부담해야 된다. 그 대표적인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판례가 뭐냐 하면 우리 법에는 매도인 신분증 확인하고 매도인 그 등기사항 증명서 확인하고 등기필 정보 확인하라. 등기필 정보 확인하라 명문 규정 없어요. 그렇지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에 의해서 진정한 소유자인지 신분증,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필 정보까지는 최소한 확인해야 된다. 그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입니다. 남은 물건 팔아먹는지 확인해야 된다. 판례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 비밀 준수는 개업공개사 등에게 해당됩니다. 우리 프린터 31번에 맨 밑에 까만 별표가 3개가 있는데 까만 별표 1이 개공 등이고요. 31번에 까만 별표 1이 개공 등, 까만 별표 2가 개공 플러스 소공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31번 프린터 맨 밑에. 그래서 비밀 준수는 개공 등의 비밀 준수 의무입니다. 보조원도 비밀 지켜야 됩니다. 근데 품위유지 신성실 공정중개 이거는 보조원은 이런 의무가 있다는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 명문 규정은 없다. 자, 비밀 준수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데요. 개업공개사 등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업공개사 등이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같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명시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않는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반의사 불벌죄. 반의사 불벌죄가 공인중개사법에는 딱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반의사 불벌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면 처벌하지 않는 건 딱 요거 하나밖에 없다고요. 그 다음에 형법에서 뭐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만 폭행죄라든지 폭행죄, 명예훼손죄, 그 다음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명예훼손죄 이런 게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그래 연예인들한테 댓글, 악의적 댓글을 달고 이러면 연예인들 절대 용서 없다. 끝까지 법대로 처벌하겠다 이러면 용서하면 그는 용서하면 처벌 안 받아요. 명예훼손이니까. 반의사 불벌죄니까 합의금 받고 용서하면 처벌 안 받습니다. 저도 지금 SNS를 하는 게 무섭고 잘 안 하는데 저도 옛날 다음 카페 한 10년 전에 회원이 15,000명이었어요. 제가 EBS 강의하고 이럴 때 15,000명인데 거기다가 저보고 여자와 돈만 밝히는 인간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누가 글을 막 계속 한 20개 정도 올렸더라고요. 그 충격받아가지고 그 다 캡처해가지고 그냥 고발했어요. 그렇게 학생이면 그렇게까지 계속 똑같은 걸 20번이나 안 올리잖아요. 한 번 정도는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제가 밝힌 적도 없고 그러니까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발해가지고 금방 밝혀내더라고요. 그 아이디 추적하면 누군지 금방 알더라고요. 닉네임으로 해도 계속 아이디 바꿔가지고 했더라고 한 사람이 20개를. 그래서 찾아내가지고 합의금까지 받고 그냥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했는데 지금은 후회해요. 괜히 했다 싶어요. 새벽 2시에 전화 와가지고 숨소리만 들리고 끊기고 이러니까 한 10년 동안 엄청나게 고통받았어요. 무섭더라고. 누군지 밤길 조심해라 하고 그냥 공중전화에서 전화 와서 끊기고 이러니까. 그런 거 그래 인터넷에 함부로 올리면 안 돼. 그게 만약에 설령 진실이라도 올리면 처벌받죠. 허위사실 유포도 처벌받지만 진실을 진실대로 올려도 처벌받는다고. 명예훼손은 공연하게 명예를 훼손하면 공연하게 적시하면
한 사람한테만 하는 건 괜찮지만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데 인터넷 커뮤니티 이런 데 올리면 그 진실이라도 처벌받아요. 그 친구들 모임에 친구들 그 동창회 카페에다 너 친구 남편 다른 여자하고 모텔 가는 거 봤다 해가 사진 찍어가지고 올리면 진실인데 그 처벌받아야 안 받아요? 처벌받는다고. 진실을 진실대로 말해도 조심하라고. 명예훼손은 거짓말 해가지고 처벌받는 게 아니고 진실을 말해도 처벌받아요.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비밀준수 하나만. 반의사 불벌죄지 친고죄는 아닙니다. 친고죄는 아닙니다. 친고죄는 적극적으로 고소가 있어야 벌할 수 있는 게 친고죄죠. 가만히 있으면 벌 못하는 게 친고죄입니다. 근데 반의사 불벌죄는 가만히 있으면 벌할 수 있고 피해자가 벌하지 말라고 하면 벌 못하는 게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친고죄는 사자 명예훼손죄, 죽은 사람 명예훼손죄가 친고죄라고요. 사자 명예훼손죄. 지금 전두환 전 대통령 조비오 신부 사자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금 재판에 계류 중이죠. 헬기 사격하는 걸 봤다 이렇게 했는데 악마다 뭐 책에다 이렇게 쓰고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써가지고 지금 사자 명예훼손죄로 재판에 계류 중이잖아요. 그게 친고죄라고. 이는 적극적으로 고소해야 벌할 수 있는 게 친고죄라고요. 자, 그래서 47페이지 지금 기본 윤리에 대해서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47페이지 계약서 작성 교부입니다. 민법에서는 계약 자유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 안 해도 되죠. 구두계약도 계약이잖아요. 말로 해도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반드시 계약서 문서로 작성해야 된다. 중개가 완성된 때에 작성해야 됩니다. 중개 완성된 때에. 근데 중개 완성도 안 됐는데 계약서 작성했다가 손해배상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기꾼들이 가짜 임대인, 가짜 임차인이 와가지고 이대로 돼서 대필 좀 해주세요. 10만 원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너 그럼 직접 그래 자기들끼리 하지 왜 그 10만 원 드리면서 하려고 하냐 물으니까 전세자금 대출 받으려고 하니까 개업공개사 명판이 찍혀 있어야 대출이 되거든요. 직거래는 전세자금 대출 안 돼요. 거래당사자 직거래인 경우는. 반드시 개업공개사 명판이 찍혀 개업공개사가 중개한 건만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하다고요. 그 이유는 왜 그렇겠어요? 개업공개사가 잘못됐으면 그 거래가 실제 존재한다는 거 개업공개사가 입증을 한다고 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계약서를 적었는데 적어달라는 대로 적어줬는데 가짜 임대인, 가짜 임차인이어가지고 전세 자금 대출만 해먹고 도망가 버렸다고요. 그래서 개업공개사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금융기관에서 했는데 개업공개사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실제 중개도 안 해주고 그냥 대필 대서만 해달라는 대로 해줬다고요. 그렇게 해주면 안 되고 진정한 소유자가 맞는지 등기사항 증명서, 신분증, 등기필 정보 보고 확인해야 된다고. 본인이 맞는지 그런 거 확인도 안 하고 적어달라는 대로 적어줬기 때문에 손해배상해야 된다. 판례가 있다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개업공개사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 거래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걸 저는 이중계약서 이렇게 불렀죠. 프린트 53번에 이중이라는 말이 정리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소속공인중개사의 경우 자격 정지할 수 있을 뿐이고 이중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징역벌금 대상은 아니죠. 동그라미 3번 계약서 작성이 계약 성립 요건은 아니다. 그래서 아까 양팡 이야기를 했는데 계약서 안 적고 만약 구두로 계약을 했다더라도 원칙적으로 이행해야 되죠. 입증할 수 있다면, 계약이 성립됐다면. 계약 성립은 민법에서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 합치만 되면 계약은 성립하는 거잖아요. 계약서 작성과 상관없이. 여러분도 만약에 배우자나 누구한테 가족들한테 나 합격하면 1억 줄래? 줄게 하면 녹음해놓고 나중에 청구해가지고 강제집행해서 받아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정지조건부 계약을 하는 게 좋아요. 성취 동기를 높이기 위해서. 합격하면 얼마 줄래? 이렇게 물어보고 약속을 해두는 게 좋아요. (48페이지) 계약서 서식, 법정 서식 없다. 오늘 법정 서식 없는 거 아까 적었었잖아요. 공동사무소, 설치신고서 등.
법정 서식은 없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 서식을 정해서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권장계약서를 사용 안 해도 됩니다.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 거래계약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고 주택임대차, 상가금융임대차 계약서도 전부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뭐 시험에는 나올 확률은 좀 희박한데 현업에 가서는 중요하죠.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의한 민간임대주택인 경우에는 반드시 표준계약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그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현업에 가면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의한 민간임대주택 많잖아요. 그 민간임대주택인지 여부 확인하려면 임대차 정보체계에 들어가서 확인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임대차 정보체계가 렌트홈입니다. 인터넷에 렌트홈을 치보면 www.rent 렌트홈 렌트홈 co.kr 여기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냥 렌트홈이라고 그냥 한글로 다음이나 네이버에 치면 되겠죠. 여기 렌트홈 이게 임대차 정보체계입니다. 여기 들어가면은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인지 특별법에 의한 민간임대주택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의한 민간임대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할 때는 반드시 표준계약서 사용해야 된다고요. 거래계약서 사용 안 해도 됩니다. 표준계약서. 48페이지 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 공인중개사법상 필요적 기재사항 왼쪽에 9가지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 프린터는 9번에 있죠. 인물, 계약금, 인권, 조교 같이 시작. 한 번 더 시작.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일, 그 밖의 약정, 거래 금액, 물건의 권리 이전 내용, 조건 기한,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 인물, 계약금, 인권, 조교. 그 오른쪽 박스에 있는 거 금융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은 동그라미 해놨네요. 당모가지, 개대가리, 중위조한다. 동그라미 해놨습니다. 당모가지, 개대가리, 중위조한다는 시험에 잘 안 나오고요. 그 왼쪽에 있는 인물, 계약금, 인권, 조교 이게 시험에 더 많이 나옵니다. 인물, 계약금, 인권, 조교 이게 우리 지금 48페이지는 제가 말한 이 앞대가리 순서대로 안 돼 있죠. 프린트 9번이 이 대가리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스보노트 이거는 왜냐하면 제가 썼지만 저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다른 학원에서 학원 선생님이 여러 명인데 다른 선생님들도 써가지고 제 방식대로 안 하고 그냥 법조문 있는 순서대로 만들어서 그래요. 박스 안에 있는 게. 자, 그 다음에 계약서 서명 및 날인입니다. 서명 및 날인은 오직 2번밖에 없습니다. 서명 및 날인하는 것은 나머지는 전부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서명 및 날인은 계약서와 확인설명서밖에 없습니다. 계약서와 확인설명서만 있다. 서명 및 날인은 개업공개사가 해야 되고 그 개업공개사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해야 됩니다. 분사무소인 경우에는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당해 업무를 수행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도 개업공개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서명 및 날인하는 것은 2가지밖에 없다. 이 외에 모든 서류는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서명 및 날인하는 것은 2개밖에 없다. 5번 보존 의무입니다. 계약서는 5년 동안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해야 됩니다. 다만 동그라미 2번 전자계약서,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센터에 보관된 경우 따로 종이문서를 출력해서 보존할 필요 없습니다. 49페이지 이중계약서 작성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취소 안 하면 업무정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소속공개사 자격정지 할 수 있습니다. 6번, 7번까지 다 말했고요.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49페이지 확인 설명
의무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